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던 거예요. 들은 아버지도 알았고 들은 형제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꿈을 꿨으면 꾼 거지 굳이 입으로 형제들에게 말해서 미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일부러 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사춘기 청소년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10명이 있으니까 다 연년생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위에 형보다 요셉은 11살이 어리죠. 11살이 어립니다. 그러나 다 연년생으로 모두 태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아버지의 그 부인은 4명 있었죠.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4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기분 나빠할 거다, 나를 미워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요셉은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였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야.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얘기를 해도 오해할 거야. 아니면 질투할 거야. 싫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요셉이 생각할 만한 그런 처세술이 있는 그런 성장한 나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요셉은 어린 나이에 자기가 그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품었고 그냥 그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한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만 13세 나이부터 만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이 청소년에게는 불리워지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청소년들을 부를 때에 사춘기라고 많이 부르죠.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생각 사자에 봄춘자에다가 기간 기자를 씁니다. 이 무슨 말이냐? 봄을 생각하는 시기다, 그런 말이에요. 사춘기. 여기서 말하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봄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봄은 이성을 말하는 거죠. 남자라면 여자, 여자라면 남자. 그래서 사춘기는 이성을 생각하는 시기다라고 그래서 사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이성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청소년 사춘기를 부르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중2병 이렇게 부릅니다. 아마 15살 중학교 2학년생들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15살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를 병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중병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중병 중에 중병이라고 중2병이에요. 그만큼 이 중2병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중2병은 병원에서 의사가 붙인 별명이 아니에요. 중2병이라고 누가 붙였을까요? 누가 중2병이라고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부모일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됐는데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부모로서도 감당을 못할 만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사춘기를 맞이한 부모님들은 늘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초등학교 갈 때만도 안 그랬는데, 말 잘 듣고 그랬는데 사춘기가 됐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잡아보려고 해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이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1부 예배예요. 이제 조금 이따 2부 예배 때는
이 앞자리 전부가 우리 중고등학생들로 꽉 차게 될 겁니다.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근데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이제 대부분 우리 작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들은 23살이에요. 제 딸은 21살, 다 사춘기가 다 지났어요. 저희 아이들을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사춘기를 잘 컸어요. 제 아들과 딸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난예배, 이런 작년 예배, 성인 찬양팀에 제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드럼을 쳤어요. 찬양팀에 초등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고, 또 제 딸아이는 계속 키보드만 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딸아이는 중학교 1학년 되면서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고3 졸업할 때까지 내내 중고등학생 아이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교회학교에서 반주를 하고,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학생회 회장을 하고, 그랬어요. 제 아들은 사춘기 시절에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물론 제 아들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감사하게도 게임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간만 나면 운동하느라고. 그래서 뭐 게임에 빠지거나 뭐 게임에 관심 갖거나 그러지 않고 잘 보냈어요. 그리고 운동을 했지만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희 아이는 4개 국어를 해요. 영어도 능통하게 하고, 중국어도 능통하게 하고, 심지어는 태국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렇게 잘 컸어요. 저희 딸아이는 정말 속 한 번 안 쓰이고 공부를 참 잘했어요. 내내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제 목회를 하는 그 목회에 제가 두 자녀의 덕을 많이 봤어요. 아이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잘 커주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를 인정해요. 자식 잘 키운다. 그런 덕을 봤어요. 그래도 안으로는 겪어야 될 사춘기 다 겪었어요. 그렇게 잘 커도 사춘기 때 제 아들은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분이 나는 일 있잖아요. 화가 나는 일 있으면 자꾸 방문을 부셔요. 내가 얼마나 힘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니까 진짜 화가 난다고 방문을 한번 주먹으로 치면 그냥 양쪽이 뻥 하고 구멍이 뚫려요. 밖에 나갔다 오면요 방문이 뻥 하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말 안 하고 그 문을 떼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새 문처럼 리폼을 제가 싹 해놨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문 망가진 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진짜 새 문처럼 제가 싹 고쳐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또 망가뜨려 놓으면 저는 아무 야단치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 문 띄워가지고 깨끗하게 씁니다. 제 딸아이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저하고 이렇게 말이 잘 안 통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서로 말 한마디 서로 안 하고 그렇게 지낸 적도 있어요. 이제 다 지나갔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엇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사춘기가 오면 다 겪어요. 크던 작던 겪게 돼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사춘기 시절 가장 힘든 것은 부모는 아이가 이해가 안 되니 답답하고 부모 입장에서 이해되는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속상해요. 반대로 아이는 부모님이 이해를 못 해주니 답답하고 억울해요. 사춘기 시절 부모님과 대화도 안 통하고 팽팽한 긴장감의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야단을 못 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춘기를 겪었으니까. 지금만 생각해보면 참 기억에 남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춘기가 되니까 저희 어머니보다 제가 훨씬 컸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근데 어머님이 야단을 치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어머니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다 큰데 어머니가 저를 아직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고 야단을 치단 말이에요. 때로는 매도 드신단 말이에요. 뭐 엊그제 뉴스 보니까 이제는 애들 또 매를 때리면 또 부모가 또 처벌받는 또 이런 세상이 되는데, 한 번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셔서 어머니가 그냥 제 뺨을 때리시게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사춘기니까 얼마나 저도 그 순간에 이렇게 민첩했겠어요. 어머니 뺨이 이 손바닥이 제 뺨으로 쫙 날아오는데 그 순간 제가 그 짧은 0.1초 순간에 또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어머니의 뺨을 맞는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최선일까? 그러다가 그래, 다시는 어머니가 내 뺨을 때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소리 오는 그쪽으로 제가 얼굴을 확 하고 돌려버렸어요. 어머님이 생각지도 않게 때리려고 하시는 그거보다 제가 얼굴을 그쪽으로 확 하고 돌려대니까 더 큰 소리가 나면서도 큰 충격으로 뺨 맞는 소리가 찰싹 하고 났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손을 발발발 떠시더라. 그 후에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맞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만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고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도 똑같이 그런 사춘기 반항하고 방황하는 시절 우리 모두 다 겪었어요. 사춘기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시기가 되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춘기예요. 청소년, 중2병을 대하는 많은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사춘기가 되면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어느 곳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무기력하다. 의욕이 없다. 네 번째, 자도 또 잔다. 다섯 번째, 꿈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어른이 있는 앞에서만 그래요.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이 원래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아이들끼리 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들끼리 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인지 아세요? 뭐 영상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됐어. 네, 그만 빨리 꺼주세요. 저 아이가 무슨 공연 무대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끼리 있는데 그냥 나와서 저렇게 춤추고 막 저렇게 열정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면 인간입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거예요. 애들끼리 있을 때는 안 좋아요. 얼굴이 막 열정적이에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마을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씩 있었어요. 초등학교가 300명, 전교생, 마을 전체. 중학교가 120명, 고등학생이 80명. 그것이 그 마을의 전체 아이들.
제가 그 마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담임 목사니까 그 마을에는 전체가 그 마을의 인구가 3,000명.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아이들이 꿈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동네 마을이 횡계리예요. 대관령면 횡계리인데 다 동일하게 대답해요. 횡계를 벗어나는 게 꿈이다. 다른 꿈을 이야기하지 않는 횡계 벗어나는 게 인생의 꿈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기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런 산골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마을에 자기가 살고 있고 또 돌아보니까 부모님은 저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잘못되시고 자기도 모르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져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길리움을 받는 우리가 이제 조선 가정이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곳에서 목회할 때 평생 목회할 줄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열악한 농촌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하나님의 인물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꿈을 갖게 됐냐면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을 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겠다는 꿈을 품으면 페달은 자연스럽게 밟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찾았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원동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우리나라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이고 카이스트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청소년 때 이 아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도 너무 못하고 신앙적으로 너무 방황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인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공부 잘하는 석학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에게 신앙적으로도 도와줄 수 없고 공부도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내 자식 세우지 못하는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서 이분이 과감하게 카이스트를 내려놓고 퇴직하고 나와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집에 와서 자기 아들을 도와주는 궁리를 해요. 그리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요. 공부도 도와주고 신앙도 도와주기 위한 연구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아주 잘 세워요. 그래서 그 아들도 시간이 얼마 지나고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잘 성장하고 났는데 이분은 학교도 그만뒀지. 그 다음에 자녀를 세우느라고 그동안 연구한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연구소를 세워요. 그리고 그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결국은 이분이 고등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아주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자기가 개발한 그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TV 같은데 스페셜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그 학교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학교가 세인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예요. 제가 그 분을 알게 되고 나서 저도 그 방법으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분이 만든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차원 전면교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국영수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가 축구를 잘하게 하고 싶으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축구에 관심을 갖게 해야 되고 축구가 재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축구 기술만 가르쳐줘서는 안 되죠. 몸이 유연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축구 기술을 가르쳐줘야 축구를 잘하게 되는 거지. 그런 준비는 하나도 축구가 재미도 없지 축구에 관심도 없지 몸도 뻣뻣하지 달리기도 못하지 그런 아이한테 축구 기술만 가르쳐준다고 축구를 잘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먼저 잘 아이한테 익혀주면 나머지는 잘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5차원 전면교육이에요. 5가지 차원으로 청소년들을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교육과정인데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력이 있어야 된다. 이 심력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보통 우리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죠. 집중력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왜? 집중력이 없는 아이가 게임할 때는 왜 이렇게 집중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집중력이지만 그 집중력을 게임하는 데는 쓸 줄 알지만 공부하는 데로는 돌려서 쓸 줄을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능력이 없는 거지 원래 없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심력이다. 두 번째는 지력이에요. 지력은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공부를 수월하게 하고 흥미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체력이에요. 공부도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체력이 없으면 힘들어서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의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체력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인간관계. 여러분 인간관계가 나쁘면 공부를 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한들 인간관계가 나쁘면 절대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부모님들의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듣죠?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는 청소년들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냐? 좋은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이게 다예요. 즉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대화가 통하려면 좋은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에게 좋은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5번째, 자기관리예요. 밤에 잠을 자지 않았는데 낮에 졸지 않을 수 없죠. 필요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소가 대전에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어요. 큰 연구소로 세워져 있어요. 제가 거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강원도 시골에서 왔는데 이 학교를 세우고 싶다. 그러니 저한테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달라. 그랬더니 거절합니다. 첫 번째, 자기네는 최소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만 세울 수 있대요. 두 번째, 여기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장비, 라이센스 뭐 이런 거 모든 거 다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초도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근데 농촌교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요? 내가 꿈을 풀었는데 그곳에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리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어요. 다시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5차원 전면교육이 정말 이 시대의 청소년들을 영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학력적으로든지 뭐 인격적으로든지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확신하냐고 내가 되려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 확신한대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라고 확신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면 가장 열악한 농촌에서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실험 케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실험을 할 테니까 내가 농촌에서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내가 그런 실험의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그 라이센스 내달라고. 그랬더니 놀라가지고 이사회를 막 소집해가지고 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말에 감동했다. 그래서 내주겠다. 강원도 최초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세울 라이센스를 줬어요. 그리고 농촌에서 실험으로 하는 거니까 자기들에게 낼 모든 비용들 실험이니까 실제로 자기들이 내준 게 아니라 실험으로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형식적으로만 얼마를 받고 내줬냐면 100만 원 받고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웠어요. 대전으로 계속 다니며 필요한 모든 교육 자격증을 다 땄어요.
저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름만 교장이라고 걸어놓고 운영하는 것만 하고 주로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제 아내가 참 많이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아이들이 긍정적인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뉴스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20대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입니다. 가장 원하는 꿈이 뭔지 아세요? 뭐 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부자. 아시는 분? 뭐 되고 싶어 할까요? 1등. 부자. 네? 부자.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어 한다고 했느냐? 건물주. 1등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보여드릴게요. PPT 한번 볼까요? 네, 초중고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뉴스에서 조사했어요. 다음. 공무원이나 건물주가 아이들의 꿈이야. 다음. 다 조사했어요. 저렇게 아이들한테 체크하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체크한 게 저기 뒤에 나오죠. 건물주가 다 되고 싶다고 체크했어요. 다음. 장래희망 꿈이 뭐냐고 조사했더니 초등학생은 6.1%가 없다 그랬는데 중학생은 33.1%가 꿈이 없다 그랬고 고등학생은 29.4%가 꿈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이 되어서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꿈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왜 꿈을 가져야 되느냐? 꿈이 있으면 그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때부터 솟아나요. 꿈이 없으면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아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어가 강에서 알을 낳고 알이 부화되어서 치어가 되면 치어들은 강물을 따라 망망대해로 나가죠. 그리고 수천 미터를 돌아서 그들이 성어가 되면 다시 태어났던 그 강물로 돌아와요. 그런데 나갈 때는 강물이 바다 쪽으로 흐르니까 수월하게 갔지만 돌아왔을 때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연어에게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치어들이 그 강물을 따라 바다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역경을 극복하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결국 형제들은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7장 20절 볼게요.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다음에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아세요? 꿈을 이야기한 사람은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꿈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꿈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꿈이 있고 그 사람의 꿈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려워지기까지 하죠.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꿈을 꾸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은 만큼 뭔가가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노예 생활 도중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노예가 되었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에너지가 요셉에게는 꿈 때문에 계속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형들이 처음에
요셉인 줄을 모른 채 애굽의 총리를 만났으니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죠.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사춘기 어린 시절에 시작된 그 꿈에 대한 단어가 먼 수십 년이 지난 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이가 든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한결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 요셉이 청소년 시절에 품었던 꿈은 작은 씨앗 같았죠. 그런데 그 씨앗은 없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없는 것이지만 씨앗이 있으면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는 날인데 우리 포항성교회 청소년들을 부를 때 흔히 부르는 사춘기, 흔히 부르는 중2병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꾸는 자라고 불리워졌으면 좋겠어요. 꿈꾸는 자. 저 멀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올 때 요셉을 보고 불렀던 것처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불리워졌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고 꿈을 품고 꿈을 말하고 꿈을 기도하고 꿈을 이룰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이야기할 거예요. 왜? 제가 꿈을 이야기해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니까. 꿈을 말해야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 꿈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때문에 노력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오늘같이 부를 찬양은 예수를 함께 하시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